4장은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.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, 토대라는 것은 자, 건축에서 쓰는 용어죠. 이제 집 지을 자리를 다지는 겁니다. 이게 토대입니다. 그러니까 한 사회 구성체를 건축물에 비유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건축물이 있는데, 이 건축을 지을 때, 아니다.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?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? 그러니까 땅 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고 벽이 있죠.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. 바닥과 천정과 벽.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?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뭡니까? 바닥이죠. 집값 매길 때 뭘로 매겨요? 평수로 매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도 바닥이 제일 중요하죠. 바닥은 바꿀 수가 없죠. 한번 잡아놓으면. 통째로 이사하지 않는 한. 근데 벽과 천정은 바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어려서 살던 집도 이렇게 똑같은 바닥에다가 처음에는 아주 어려서는 흙벽으로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돌 섞은 벽으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초가 지붕을 다시 슬레이트로 바꿨다가 다시 지금은 슬랍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데 그래서 양옥으로 슬랍으로 딱 해서 바꿨어요. 자리는 똑같아요, 그대로. 그러니까 바닥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. 그것이 바로 토대입니다. 사회 구성체 안에서는. 그 사회가 설 수 있는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. 바닥이 없으면 건물은 없는 거예요. 근데 천정은 조금 뚫어놔도 건물 있어요. 그다음에 벽은 좀 뚫어도 돼요. 이거는 포스트 모던 건축이다 하면 끝나는 거야. 근데 바닥이 없는 건축은 있을 수 없는 거죠. 마찬가지로 사회도 이 토대가 없으면 그 사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만 생산이 중단되면 그 사회는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다른 요소들은 없어져도 대충 굴러가죠.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린다고 그러는데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죠. 우리 삶 자체는. 권력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,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. 아니, 우리 일상에서 그 대통령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직접적으로는 별로 없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석으로 있으면 우리가 가서 비상 정부 만들어서 그냥 접수하면 되잖아요. 다 능력 되니까. 그러니까 문제는 바닥이고, 이 바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생산 과정 자체다. 이거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구조가 필요한데, 이 상부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. 이 생산 관계에 걸맞는 하나의 상부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, 맨 먼저 이런 토대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죠. 근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? 상부 구조. 그냥 국가라고 생각해요.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국가를 만든다고 해요. 그랬을 때 국가 권력이 형성돼야 되죠. 그러니까 이거 토대는 이미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토대 위에다가 이런 생산 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요. 상층 구조를.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? 뭐겠어요? 우리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. 권력 잡으려면. 폭력이죠. 즉, 물리적 폭력이 필요한 겁니다. 물리적, 그걸 뭐라고 그래요? 기구. 그래서 맨 먼저 만든 게 군대, 그 다음에 치안 유지랑 경찰, 그 다음에
반동들 잡아다 가두려면은 수구 반동세를 가두려면 교도소도 필요하죠. 이런 게 가장 먼저 필요하죠, 사실은. 그래가지고 인간 분류를 좀 해야 돼요. 또 뭐 있어요? 국정원도 있죠. 이것도 장악해야 돼. 뭐 정보기구. 이런 물리적 기구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, 사실은. 이거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폭력혁명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, 만약에 이 어떤 생산 양식을 운영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생산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, 즉 사적 소유 관계가 철폐된 형태의 어떤 생산 양식을 운영하려면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물리적 기구가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이 물리적 기구하고 더불어서 뭡니까? 통틀어서 그냥 사회 제도라고 해요. 제도가 필요해요. 어떤 제도가. 이 제도인데 이 제도에서 물리적 기구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죠.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럼 뭐가 있습니까? 입법기관이 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이 법을 집행해야 돼요. 판결해야 돼. 그러려면 사법기관이 있어야 되죠. 뭐 이거를 통합해서 쓸 수도 있죠. 근데 편의상 우리가 지금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, 그러면 이쪽 영역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위에 법제도와 관련된 영역을 입법, 사법 뭐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죠. 근대국가에서는. 이게 삼권 분립이죠. 뭐 분립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임시기구라든가 뭐 임시정부 이런 데서는 이거 구분 없이 그냥 정권 다 주죠. 편의상. 법적 기구와 물리적 기구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된 다음에는, 자,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폭력이 필요해요. 물리적인 폭력.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법 지켜요, 안 지키지. 이게 있으니까 경찰에서 오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잖아요. 벌금 내라고 그러면 내고. 이거 없으면 벌금 내라고 그래도 안 내. 상관없죠. 그래서 국가는 맨 먼저 뭐 해요? 나중에 국가론에서 다시 하시겠지만, 국가가 물리적 군대를 만들면서 동시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. 구성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죠. 독점해야 돼요. 그러니까 폭력을 독점해야만 되죠. 그리고 이제 어디 뭐 사냥하는 데 필요한 거 아주 부분적인 것만 인정을 하죠. 근데 미국 정치에서 그 옛날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죠. 그래가지고 남부 쪽은 흑인 노예들 데려다가 뭐 면한 농업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고,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사람들이냐, 전근대적인 사람들이죠. 그다음에 북부 쪽 사람들은 이제 신흥 부르주아지들이었죠, 주로. 그러니까 남부 쪽은 지주들이 많고, 이거는 새로 온 놈들은 부르주아들이 많고,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서 구 지배 세력과 신흥 세력 간에 일어난 게 남북 전쟁이죠.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거든요, 미국에서. 어떤 걸로 오냐면 총기 소유.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소유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권리로 생각하는 게 남부 쪽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남부 쪽 사람들이 주로 보수적이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총기 소유를, 개인의 총기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.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. 저놈들하고 우리들하고 질이 다르다. 저 새끼들,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쌍놈들이다. 옛날에 뭐 어디서 일하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새로 된 장사꾼들이다. 뭐 이런 뭐 이게 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에, 거기서는 지주들이잖아요, 대부분. 얘들이 진짜 귀족들인 거예요. 오히려 초창기에 이주해 와가지고 터잡은 사람들.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하고 그 총기 소유하고 좀 관련이 돼 있더라. 근데 미국은 특수한 경우고,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물리력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독점해버리죠. 어떤 폭력적 수단을.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, 뭐 법제도는 말씀드렸고,
그 다음에 이제 사회제도 더불어서 사회의식. 이게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.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.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에요. 그러니까 물리적 수단이 필요하죠. 강제할 수 있는. 인간은 약간 궤변적으로 얘기하면은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이 직접 생산자들은 두들겨 맞고 억압당하면서 된 게 인간인 거죠.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유물론적 견해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좀 틀어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만큼 물리적 폭력이 가장 인간을 지배하는 직접적 수단인데, 근데 이 직접적인 수단만 가지고서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. 이걸 좀 더 안정화되게 할 필요가 있죠. 그때 나온 게 이제 헤게모니잖아요. 헤게모니라는 뜻은 자발적, 동의에 의한 지배, 이런 뜻이죠.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얘기했던 건데, 그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이제 이 영역이죠.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리적 사회 제도와 어떤 의식적 측면에서 사회 의식, 즉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유물론에서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적인 의식을 분리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이라는 것은 곧 사회적 의식이 나한테 반영된 거예요.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. 한 개개인들한테. 그랬을 때 이제 이 사회 의식을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, 하나는 그 유명한 이데올로기입니다. 이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자,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용어의 기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뭐뭐라는 책이 있긴 있는데, 단행본, 이렇게 두꺼운 책이,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설명을 잘못 해놨어요. 무슨 얘기냐면,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1876년인가 누가 처음 썼다고 그래요.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. 그런데 독일 이데올로기가 1840년대에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막 틀려. 이런 사실관계보다 틀려버려요. 그래가지고 이 이데올로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지만은 정리된 게 없어요.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막스가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, 이런 측면만 보내죠.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반드시 계급하고 붙여서 썼죠. 그러니까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, 하나의 계급과 다른 그 계급이 서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의식적인 측면들이 집단적으로 생겨나는데,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해요, 막스는.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는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의 이데올로기인 거죠.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해야 되죠.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. 그거 뭐예요?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죠. 학교는 이데올로기를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주입하는 기관이죠. 네.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합니까? 학문하잖아요. 고등교육에서는. 이 학문이라는 것도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단인 거죠. 물론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, 요새 인문학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. 인문학. 인문학이 뭐예요, 인문학?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과학 공부를 하자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스터디 만든 걸 열심히 써요, 여러분처럼. 근데 지금 사회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요. 근데 대신 뭐가 많죠? 인문학 스터디는 엄청나게 많죠. 근데 인문학을 도대체 뭘 강의하나 이렇게 보면은 공자, 맹자 이런 거 하고 있어요.
그 다음에 이제 뭐 서양 철학 중에서 뭐 무슨 뭐 실존 철학이 어떻고 뭐 이런 하는 사람도 있고, 뭐 또 강신준? 이제 자본론 번역자 말고 강신주. 뭐 이 양반도 막 무슨 뭐 인문학 강의한다고 그러게 뭐 예술사 뭐 이런 거, 뭐 건축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해주고, 도대체 저게 무엇을 위한 거냐? 그러니까 허영을 채워주는 거더라고 보니까. 그 다음에 힐링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약간 마취제를 막 주는 거예요. 그 법륜 스님이라고 막 유명한 스님 있죠. 이 스님은 이제 힐링을 팔아먹는 사람인데, 그죠? 그래서 막 좋은 얘기 막 해. 그러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뭐 문제가 탁 터져요. 어떤 사람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막 누가 얘기해. 그러면은 대답이 없으면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안아주더라고. 그냥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냥 분위기 따뜻하고 좋으니까 한 시간 동안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한번 좀 풀고 가는 거죠. 이게 마약 효과 같은 거죠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배 계급을 막 두둔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지배 이데올로기에 보탬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분명한 거는 사회과학 시대가 저물면서 인문학이 뜨더라.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권,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넘어가는 이 시절부터 인문학이 막 떴거든요. 저도 인문학 강의 초청받아서 몇 번 가봤어요. 그래가지고 역사인문론 얘기했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시민단체 언론 모니터하고 뭐 이런 단체 있잖아요. 언론 시민 뭐 들어가는 이런 데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뒤풀이 하는데 막 분위기가 안 좋아요. 뭐 정도전에 대해서 뭐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드라마 나왔을 때 그 책 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. 그래서 정도전과 뭐 조선의 뭐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내 책을 막 씹었어요. 내가 봐도 지금 써놓은 거 보니까 쓰레기 같은 책이다. 이런 게 인문학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. 정도전이 어떤 변혁적인 조선 사회를 끌고 가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인데, 근데 왜 그 시절 얘기하냐?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얘기해. 그래가지고 역사인문론 얘기를 쫙 했다가 뒤풀이 가가지고 분위기 썰렁해져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데는 학교만 한 데가 없다.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서는 학문만 한 데가 또 권위 있잖아요. 굉장히 학문이라는 거는. 그 다음에 이제 예술, 언론, 미디어, 온갖 미디어, KBS, MBC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데올로기를 보급하는 기관이죠. 아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. 이런 것들 통해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막 그냥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식학과 관련된 영역 중에서요, 이 이데올로기는 제법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. 뭐 도덕, 윤리 뭔가 일단 갖춰져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식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? 사회 심리라고 그래요. 뭔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해요. 그런데 이걸 안 지키면 왠지 그냥 내가 좀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아니면 좀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. 이를테면 명절 때 고향에 가죠. 안 가면 굉장히 내가 좀 외로움을 막 느끼게 되고 이런 거. 사실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. 어떤 전통 관습에. 그런 어떤 관습적인 요소들 이런 거 다 사회 심리에 속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어른하고 맞담배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것도 어떤 예절의 영역에 속한 거죠. 그 다음에 나이주의 이런 거, 뭐 호칭 가지고 막 아니면 뭐 존댓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뭐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런 것들 벌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다 예절에 관련된 거죠. 이것은 뭔가 딱 정형화돼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규정된 게 없어요. 반면에 이데올로기는 이래야 된다라고 딱 돼 있죠. 국익, 뭐 애국심, 안보
뭐 공식적으로 막 주장하죠. 근데 이거는 사회심리는 공식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. 나이가 뭔 상관이야 뭐. 그러면서도 안 지키면 왠지 그 집단에서 소외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이 있죠. 그다음에 뭐 유행 뭐 이런 거. 뭐 요새 바지를 입는데 이렇게 여기 다 나오게 입잖아요. 그래서 저처럼 이러고 입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요, 처음에는. 그리고 이제 바지를 하나 살려고 이렇게 쇼핑을 했더니 없어요, 아예. 그냥 통바지는 전부 이 뭐야 복숭표 나오는 바지밖에 없더라고. 이런 거. 근데 뭐 이게 상당히 어떤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. 이게 사회 심리에 속하는 영역들입니다. 이런 것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이데올로기는 좀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, 이거는 비공식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식 상태에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특히 이 상부구조 영역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우리 요새 교육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교재에 따로 그래서 학교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.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 문제점이 뭔지. 그래서 이제 학교는 원래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. 그러니까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면은 원래 원래 학교는 귀족들이 다니는 곳이었죠. 근데 이게 이제 평민들한테까지 확대된 게 의무교육인데 그 의무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이죠. 어떤 부분에서는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이 됐어요.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죠. 또 경쟁을 일으켜가지고. 그 다음에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, 즉 대학교, 뭐 대학원 이런 데 가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돼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뭐 어떤 기관으로.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더더욱 심한 게 대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노동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주기를 바라죠. 비용 들여가지고. 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뭐 부모가 부담하잖아요.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업이나 또는 이 상부 구조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부모들이 속된 표현대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 그것도 그 중에서 몇 명만 출력하고 나머지는 방치해버리죠. 그래서 헬조선이 된 거죠. 최소한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사회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기업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인재를 고르려면 뭐 인재 따옴표 치고요. 자기들이 비용을 내야 되죠. 근데 뭐 유럽 나라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개선이 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뒤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 교육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돼 있는 뭐 이런 현상이죠. 대학 돈 많이 들잖아요. 그런 거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는 결국은 이러한 요걸 묶어 가지고 우리는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. 그러면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는 자, 이 토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상부 구조가 건설된다. 그래서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. 이런 명제. 아까 세 번째 명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죠. 요새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뭐 개헌론 얘기하고 막 이래요. 거꾸로 얘기하죠.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잘 하면 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고 대다수가 이렇게 믿고 있죠. 거꾸로 된 거죠. 그래서 천정을 잘 만들면 뭐 바닥이 넓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흔히 나오는 게 그 뭐 운동하는 단체들에서 나오는 거죠.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. 사회가 바뀐다. 뭐 이런 얘기들. 또 정치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. 뭐 이런 거. 뭐 그걸 정치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상부 구조를 바꾸면 이 토대가 바뀔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.
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상부구조와 토대의 관계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을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. 이러한 전도된 의식을 폭로하는 데 있어서 역사 유물론이 아주 유능한 무기가 될 것이다.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하면서 4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가 제가 얘기한 내용 일관되게 잘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상부구조의 역할들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. 뭐 이런 거, 법제도가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거, 뭐 이런 것도 심각한 이데올로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주위에서 실제로 이 왜곡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뭐 이론으로 배울 일이 아니라 전도되어 있다.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가,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저항 논리 또는 어떤 그 사성투쟁의 어떤 실천적인 방법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색이 돼야 되겠죠. 여기까지 4장을 마치고요. 잠깐 쉬었다가 5장, 6장, 7장 같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